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찬석입니다. 오늘 민법인문 첫 시간인데요. 전에 뵀던 분도 계시고 처음 뵌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항상 좀 처음이 낯설고 좀 힘든 게 있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뻥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건데, 사실 어떤 것이든 처음에 시작할까 마음 먹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있죠. 여러분도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는 거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 고민들도 많이 들으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근데 이제 일단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심을 했으면 다부지게 해야죠. 오늘 민법 입문 지금 첫 시간이니까요. 일단 뭐 강의의 취지, 방향 뭐 이런 것들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법을 처음 이제 공부하신 분들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민법 과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공부 방법론 이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개관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조금 진도를 좀 나가게 될 텐데, 오늘 대부분 내용이 뭐 이 정도가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일단 지금 하는 게 입문인데요. 원래 지금 제가 기존에 이제 강의 진행하던 거는 입문이 없었고요.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점검, 그 다음 최종 이제 마무리.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이제 좀 1, 2월까지 이제 기본 이론만 쭉 하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을 3, 4월에 하고, 최종 점검이 이제 5, 6월에 올해 한 12회 정도 예정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시험 직전에 이제 찍기죠. 네. 마지막에 가장 이제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 체크하고 가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쭉 진행해 왔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여기 앞에다가 이제 입문 강의를 하나 추가로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강의 내용상으로 보면 입문이 꼭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저거 안 들으면 안 되는 뭐 이런 거라고 하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본 듣고 이렇게 쭉 가도 듣고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이제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강의 이제 과목의 특성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선생님들이 이제 진행하는 뭐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기본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시험에 필요한 그 지식이 한 요 정도,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안정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게 한 요 정도 되면 기본 강의 때 거의 다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이제 문제들이 예상되는 범위에서 좀 나오고, 지역적인 거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최근 몇 년간은 거의 100점 가까이 기본 강의에서 나오는 것들 제대로 소화하시면 거의 100점 가까이 맞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문제가 좀 평이하고, 특히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게 되면서 좀 지역적인, 과거에는 좀 지역적이고 다른 시험이 좀 잘 나오지 않았던 이런 것도 몇 문제씩 섞여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끗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면서 사실 예상되는 이제 범위 이 정도서 보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일탈하는 것은 거의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만 잘 소화하시면 거의 만점 가까이 맞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최근에. 근데 이게 그렇게 감정평가사 시험이 그렇게 깊은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주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그냥 몇 번 이렇게 쓱 훑어보고 가서 좋은 점수 거둘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많은 노력, 갖고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목이나 마찬가지죠. 거저먹을 수 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법에 이제 필요한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강의를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잡아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좀 버거운 면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개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조문 그리고 중요한 판례, 난해하지만 시험에는 좀 자주 출제되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 모두 기본 강의 다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버거워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부터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 선생님 강의 정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기초들을 좀 많이 생략하고 이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강의 평해에 대해서 기본서 한두 번은 읽고 들어야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도 이제 기초 부분을 좀 더 이제 강화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는 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양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처음 공부했을 때 사람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기본 강의 패턴은 그게 그다지 바꾸진 않았어요. 그냥 쭉 지금 제가 2004년도 시험 대비부터 지금 간편 강의를 했는데요. 그 추세 이제 기본 강의 방침은 지금까지 이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했어요. 어려워도 어떡할 겁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갑시다. 힘들어도 하면 쫓아오면 다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볼 때 돼서는 그냥 쭉쭉 왔는데 그래도 좀 진짜 처음에 특히 그래도 이제 인문계열, 사회과학 계열 쪽에서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제 나은 면이 있는데 이제 공과 계통이나 뭐 딴쪽 여기하고 좀 별로 친하지 않은 살다가 시험 보려고 하니까 뭐 민법이나 보지 뭐 이런 거는 진짜 친하지 않은 평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들 호소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많이 좀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는 이런 분들 계시면 이제 입문을 한번 거쳐가지고 입문해서 기초적인 것들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이런 거고 기초 개념들 중심으로 보고 많이 범위를 넓히지 않고요. 근데 사실 시험에서는 그것만 해도 꽤 많이 맞춥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제가 할 때 여기서 하는 소화하면 적어도 50점 이상 최악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시험에서 기본적인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해서 좀 더 접근이 좀 용이하게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이제 기본 강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지금 입문 강의를 좀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그 횟수도 기본일은 18회 예정인데요. 그거 사실 부족해요.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강의가 해서 보강을 3회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한두 번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난번 얼마 전에 끝난 강의에서는 보강을 3번이나 했어요.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컴팩트하게 진행해가지고 보강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본 강의 예정이 18회거든요. 문제집은 16회고. 그래서 입문은 이제 8회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맛을 좀 빠르게 8회 동안 빠르게 한번 이렇게 훑어서 이제 좀 거부감을 좀 많이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활하게 이제 기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은 지금 입문책을 새로 냈는데요. 지금 뭐 책은 뭐 고민하다 그냥 무난하게 그냥 민법 입문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입문서들, 기존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입문서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대법관으로 가 계시지만 양창수 서울대학교 이제 교수였던 분, 판사였다가 서울대 교수하다가 지금 이제 대법관으로 지금 들어가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쓴 민법 입문이 제일 유명해요. 사실은 좀 여유가 있으면 한 번 정도 읽어볼만 합니다. 특히 이제 법 공부할 때는 한 번 정도 읽어볼만 합니다. 근데 이런 책으로 하면 괜찮은 것도 있어요. 상당히 좀 잘 썼고 그런데 수험적 합성의 면에서 그래도 아무리 인문이지만 결국 시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를 위해서 지금 민법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냥 기본적인 상식 민법의 이해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보면 괜찮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쯤 읽어볼 만합니다. 근데 수험적 합성의 면에서는 그렇게 뭐 좋다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문이지만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원활하게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보통의 인문서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썼는데 특별히 그 새로운 내용을 들어 넣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게 기본서 제가 지금 간평에서 강의하는 기본서가 지금 민법 총칙하고요. 물권법 두 개가 있는데 또 이제 강사들이 책을 낼 때 그 책 이름을 하나씩 붙이는데요. 저는 없어요. 그냥 민법 총칙 물권법 이렇게만 되어 있고 이제 부제로 이론과 판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서고요. 지금 칠판까지 나왔습니다. 원래 기본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내려고 생각했었는데 해마다 좀 개정판 안 내면 또 이제 새로 사시는 분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넣어야 되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해마다 하나씩 내고 그다음에 바뀌는 부분은 이제 추록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사셨던 분들은 추록으로 보충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는 이제 이걸로 진행할 텐데 인문책은 거기서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새로 뭐 쓰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인문에 맞게 조금씩 다듬고 판례를 기본 강의보다 좀 늘린 것도 있어요. 이해 편의를 위해서 판례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씩의 수정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일탈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뽑아가지고 기본 조금 이제 여기서 할 내용들을 미리 이제 한 8회 정도 분량에 맞춰가지고 좀 편안하게 그래도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 할 때는 좀 아무리 쉽게 해도 좀 어려운 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고 이걸로 이렇게 해도 책이 좀 익숙하면요, 이걸로도 강의를 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내용이 그 완전히 목차를 새로 잡거나 새롭게 쓰고 이런 완전히 편제를 새로 해가지고 쓴 책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서 가지고도 이렇게 페이지 좀 파악하고 이러면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책 지금 분량도 한 330페이지 정도? 원래 기본서에 있는 편집 형태를 그대로 쓰면 한 3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새로 지금 편집을 하면서 글자는 기본서보다 조금 작거든요? 근데 페이지는 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집하시는 분한테 왜 페이지가 늘었죠? 포인트도 줄었는데 약간 크게는 아닌데 약간 이제 줄었는데 하여튼 편집에서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강의 취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민법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민법 의를 공부하게 되는데 상세한 사항은 이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 민법은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민법전을 말하거든요. 민법전.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을 민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법전은 1조부터 1118조까지 있어요. 정확한 개수는 저도 잘 모릅니다. 세보질 않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중간에 삭제된 조문이 있고요. 새로 추가된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에 2, 천에 3 이런 식으로 붙인 조문들도 있거든요. 특히 가족법에 가면 호주제 이런 거는 싹 사라지면서 삭제 이런 것들도 있고 새로 친양자제도로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뭐에 이런 식으로 붙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지금 제가 안 세봤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1조부터 1118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5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맨 앞에 이제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인데요. 가족법은 이제 친족법, 상속법.
이걸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가족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친상법 이렇게도 하고 가족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편이 1편, 2편, 3편, 4편, 5편이에요. 5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이제 민법 총칙이 1조부터 184조까지 있고 물권법은 185조부터 372조까지, 채권법은 373조부터 766조. 전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쓴다고 해서 뭐 어떤 분들 저 암기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몇 조냐고 물어보는 시험은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고 767조부터 1118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민법전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사법시험, 뭐 변호사 시험, 변호행시, 뭐 법무사, 변리사 어떤 시험이든지 다 민법전 중심 공부해요. 이제 법은 이제 민법전에다가 플러스 민사특별법, 각종 뭐 부속법 이런 것들이 조금 몇 개 추가가 돼요. 근데 기본은 이겁니다. 기본이 이거야. 근데 일단 조문만 해도 굉장히 많죠. 법 중에서 단일법전 중에 민법이 제일 조문이 많아요. 제일 방대하고. 그 민법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조문 해설서거든요. 좀 꽤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게 장장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민법 해설서인데 그게 20권이 넘습니다. 조문 해설서인데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사실 어마어마한 분량의 법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뭐 떠나서 일단 민법 이거 다 시험 보면 일단 내용에서 일단 기가 한번 죽고요. 분량에서 좀 압도되는 면이 있어요. 고생 죽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구급공무원 시험도 법원 공무원도 이거 다 보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버거운 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 안 봐요. 다 안 봅니다. 특히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그 자격증 시험들은 친족법, 상속법이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뭐 사법시험이나 뭐 법원행시나 법무사 뭐 이런 데에서 이쪽까지 보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각종 자격증 시험들은 다 재산법만 봅니다. 재산법만 보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격증의 특징에 따라서. 그래서 변리사 시험 같은 게 다 보는데 노무사 시험 총칙하고 채권법 보고요.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봅니다. 사실 민법을 이렇게 막 자르기가 힘들거든요. 재산법 그러면 이렇게 딱 연관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잘라서 보기가 참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과연 시험 범위냐, 시험법 일탈 아니냐 이런 거 애매하게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좀 힘든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권법이 빠집니다. 그래서 간평시험에서 채권법이 빠지는 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굉장히 좀 양이 많고요. 조문도 많죠. 그죠? 많고 상당히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빠지니까 범위가 팍 줄죠. 팍 줄죠. 사실 요거까지 빠지면 완전히 거저먹기가 그렇다고 거저먹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이제 분량이 좀 줄어들죠. 세무사 시험하고요. 내년부터 보는 행정사 시험 민법 총칙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작죠. 학습 부담이 굉장히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민법이 어려운 게 채권법하고 이제 물권법이거든요. 물권법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 비교해보면 채권법이 더 어렵습니다. 요게 들어가야 사실 이제 민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칙도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다른 법들에 비한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물론 총칙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좀 처음에 공부할 때 힘든 면이 있지만 그 각각의 내용들의 난이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물권법보다 민법 총칙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물권법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척되고 판례도 새로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 좀 난이도가 좀 과거보다는 좀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근데 하여튼 요거 두 개만 두 개 보고 그리고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이제 추가되는 게 민법 총칙에는 따로 이제 봐야 될 만한 특별법 이런 건 없고요. 물권법으로 가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약칭에서 이제 집합건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라고도 약칭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요게 있고,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대나 본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요한 특법법인데, 그런 것들도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가등기 담보법, 신문법. 지역방법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럽니다만, 하여튼 주요하게 이제 물공부에서 볼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 근데 중심은 이거야. 뭐 조문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조문에다가 이런 조문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보통 이제 조문, 문법전의 조문들하고요. 그 민사특별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법조문, 이게 공부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시험에서 조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문하고 친해져야 돼요. 처음에는 뭐 용어들도 낯설고 당연히 좀 짜증도 나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주 봐가지고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하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자, 민사 분쟁이 생기게 되면 민사에 관한 분쟁이 생기게 되면 가장 좋은 게 당사자들이 협의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싸움이 났을 때 둘이 뭐 협의해가지고 해결하면 제일 좋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차 몰고 가다가 잠깐 접촉사가 났어요.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생기고 이랬는데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냥 뭐 둘이 합의해가지고 그냥 얼마 해주고 얼마 이렇게 탁탁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합의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든지 법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뭐 사람이 좀 다치고 이랬어도 그냥 원만하게 그냥 둘이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손해가 병원비는 이 정도 들고 일 못하면 이 정도 되겠구나 합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그런데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니까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 결국 이제 법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법원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만 좋아요. 그거 돈 버니까. 남의 불행은 변호사 행복이라고 하죠.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좋아하는 직종이긴 합니다만 일 자체의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러면 상속 문제 싸울 때는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삼성가에서 봐보세요. 이거 이병철 회장이 남긴 재산 가지고 그 형제들이 치고받고 언론에서 서로 욕하고 감히 건이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별로 보기 안 좋죠. 근데 거기에 소송가 어마어마하니까 가격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무법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하자에 돈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 사건을 보면 얼마나 웃겨요. 형제들끼리 싸운 거니까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모양새가. 형제들이 사실 우애 좋게 살기로 짧은 세상인데 그렇게 또 찌글찌글 싸가지고 돈 가져가면 또 얼마나 또 행복할 거야 그게. 사람들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여기 가면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법원에 이제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데 그걸 판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문만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법조문은 이제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민사 관계에 대한 민법이라고 해서 모든 민사 분쟁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만약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구죠? 이거 갖고 택도 없겠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서울에마다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민사에 관련된 분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구별을 할 겁니까? 한번 해보자.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했다고 만들어봤다고 한번 쳐보죠. 그럼 그게 다 해결되냐? 아니죠.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해 갑니다. 그죠? 과거에는 이제 없었던 새로운 신종 직업들도 나타나고 없었던 분쟁들도 새로 나타나고 이런 게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세상사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모든 걸 법으로 다 하기가. 그리고 법원이 이제 거기다 일종의 이제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좀 추상적이고 모든 걸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문을 좀 구체적 사정에 구체적 그 분쟁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다음에 법조문이 없었을 때 어떻게 그 공백을 때울 것이냐. 이게 법원의 몫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조문하고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거의 없어요. 기초적인 이론이 뭐 조금 들어갈 수는 있는데 몇 개 지문들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정답과 관련해 조문하고 판례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가끔 이제 가끔은 아니고 책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게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 학설은 이제 학자들의 견해죠. 민법학자들의 견해. 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자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가자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가자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시면 이제 학설 이름, 뭐,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가장 전형적인 이제 학설 이름이고요. 복잡하면 1설, 2설, 3설, 4설, 5설, 6설, 7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논술에서 볼 때는 학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써줄 때가 있기 때문에. 학설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장황하게 쓰면 안 되고요. 써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1차 시험은 객관식이죠. 객관식이죠. 네, 그래서 객관식 시험의 정답으로는 학설을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옛날 시험. 10년도 훨씬 더 전에 90년대 시험. 이런 데에서는 학설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옳은 것은 이래놓고 다수설했다. 이렇게 학설을 이제 분류할 때도 통설, 다수설, 소수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이설 없음도 있고 통설, 다수설, 소수설. 소수설을 취하시는 분들이 자기 견해에 대해서 소수설이라고 하기 싫어서 유력설 이렇게도 하고요. 그건 부치기 나름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통설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의 이제 권위 있는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가담하에 있는 견해. 그러니까 이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견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취하고 있는 견해를 통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지위는 아니지만 쪽수가 좀 많다. 그럼 다수설이라고 얘기하고 쪽수가 좀 작다 그러면 소수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다수설이고 소수설이 정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누구부터 칠 거냐도 문제잖아요. 그죠? 학자들이 막 서울대에 있는 교수들부터 해가지고 이름 없는 잘 모르는 거기에 있는 분들 계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래 대학 교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숫자를 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100명이 있는데 51명 가담 다수설 49명 가담 눌러봐 삑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다수 소설 정할 때는 자기가 인정하는 학자들만 칩니다. 대부분은 이제 선학자들만 치거든요. 자기 선학자 그리고 동급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와 비등해 보이는 밑에 있는 애들은 안 쳐줍니다. 대부분. 근데 아주 이제 특출난 사람들은 이제 껴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거 할 때 자기 선학자하고 동년배 자기하고 그래도 좀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까지만 쳐서 다수설 소수설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곽윤주 교수님 책에는 다수설 해놓고는 2명 소수설가 1명 이런 거 허다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다수설 해가지고 보면 딱 딸랑 2명 있어요. 이름이 소수설 해갖고 학자로 1명 이런 경우도 이제 허다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가 다수설이고 뭐가 소수설이냐 공부하는 것도 정말 힘든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다수설이냐 책마다 틀린 경우 많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책에서 그렇게 써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꽤 많아요. 이쪽에서 이게 다수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 이게 다수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냈어요. 시험 내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누가 냈는지도 모르고 물론 낸 사람은 알겠죠. 근데 공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암암리에는 알지만 이제 공표는 안 되고 그 문제지도 공개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변했죠. 소송도 몇 번 겪고 출제기간에 패소도 하고 추가 합격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답 분쟁을 좀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설은 대부분 이제 안 내게 된 거죠. 근데 전혀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가끔 몇 개 우리 시험에 몇 개 안 됩니다. 학설과 그래도 좀 기억해 할 만한 게 그래서 뭐 태아의 그 권력력 관련된 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정지 조건에 따르면 어떻게 되고 해제 조건에 따르면 어떻게 되고 이런 지문들도 가끔은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 정도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극히 드물고 그것도 거의 시험의 대부분은 조문하고 판례입니다. 그래서 조문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학설은 이제 판례를 좀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A라는 견해가 있고 B라는 견해가 있다.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죠? 판례가 A 견해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틀린 지문으로 B 견해가 나오겠죠. 서로 싸우고 있는 지점이 출제가 됩니다. 옳은 지문.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의함이라고 다 붙어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판례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옳은 지문 나오면 판례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틀린 지문 나올 때는 여기 저촉되는 견해. 그때 이제 학설이 좀 의미가 있고, 판례에서 이미 그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도 되면 B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서 B가 아니라 A다 이런 식으로 판례에서 명확하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만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는 A다 이렇게 나오고, 틀린 지문으로는 이런 경우는 B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도 이제 전원합체 판결이 있거든요. 뭐죠? 판례를 이제 넓게 보면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도 판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시험과 관련해서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판례 그럼 대법원 판례를 말합니다. 대법원. 근데 대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제 우리는 3심제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1심이 붙었어요. 그 불복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불복하면 3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3심이 대법원이죠. 네, 보통 민사사건은 이렇게 1심, 2심, 불복한 3심이 대법원입니다. 근데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에 지금 대법관이 14명이거든요. 현재 14명인데 대법원을 갔다고 다 14명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소부로 가요. 소부. 대법원에 각 부가 있거든요. 소부가 있어. 소부는 이제 4명으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각 소부의 할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일치. 4명에게 일치하잖아요? 한 사람이 출장 가면 3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참석 못 할 수도 있죠? 3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 4명이 다 참가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게 해서 상고 기각. 말 택도 하지 마라. 기각. 아니면 이제 이거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네. 파기. 돌려보내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일치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일치하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여기서 싸울 수도 있죠. 소대법관들이 치고받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전원합체 판결로 갑니다. 전원합체로 회부되는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 사건들에 비하면. 거의 다 소부에서 끝납니다. 대법원에서. 근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그리고 일치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건 전원합체에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 회부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14명이 다 참가해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장 가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그걸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구성원 14명이 다 참가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데 거기는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다 적시합니다.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그래서 갈리면 쪽수가 많은 쪽의 의견을 다수 의견. 쪽수가 적은 의견 소수 의견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통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이라고 쓰진 않아요. 소수 의견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저기 예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책에 저쪽에 대표적으로 15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54페이지 오면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판례가 이제 판례 번호가 대법원, 이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표시고요. 그리고 1999 이렇게 돼 있죠. 1999년 3월 19일 날 선고했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98-3217호 이게 대법원 판결 이름이죠. 대법원도 판결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사사건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입니다. 다. 그래서 민사사건은 가나다로 돼 있어요. 1심은 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를 내잖아요. 그러면 1심 가잖아요. 사건번호를 붙이는데 2012 가. 합의부 사건은 가합. 얼벳. 단독부 사건은 가단. 이렇게 붙이고요. 2심으로 가면 나입니다. 나고 대법원이 다예요. 행정사건은 둘을 쓰는데 이건 나중에 행정법에서 하시고, 일단 민사사건 다를 붙여요. 잘 몰라도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죠. 사건 이름을. 네.
그리고 전원합체 판결. 보통은 다 판결이거든요. 판결인데 판결을 이렇게만 돼 있으면 다 소부에서 결정이 끝났다는 거고요. 전원합체 판결은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돼 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쪽수가 많은 게 다수 의견. 그 밑에는 뭐가 돼요? 소수 의견이라고 돼 있죠. 반대 의견이라고 돼 있죠. 그죠? 반대 의견. 이거는 다수 의견 결론이 다른 거예요. 결론이 달랐을 때 반대 의견입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건 나중에 이제 볼 텐데 맨 끝 굴무시만 한번 보면 다수 의견이세요. 매수인이 목적 부당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청구에 소매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근데 그 밑에 줄 매수인이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유식하다가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 일환으로 단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을 승계준 경우에도 이전 등기 청구 행사 여부에 관해 그가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유식만 하고 있는 경우가 특별히 더 없으므로 위도 어느 경우에나 등기 청구 소매시효는 마찬가지 진행되지 않는다. 근데 반대 의견 앞에는 생략하고요.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점유 상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점유 상실 시점부터 그 이전 등기 청구 소매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되죠. 앞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다수 의견은 뒤에는 진행한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결론이 다르죠.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다른데 이제 그러면 어느 게 이 대법원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수 의견 대법원에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의견도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몰라도 되는데 이제 결론은 같은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뭐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데 별개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결론은 같은데 이유가 좀 다른 게 있고 결론도 같고 이유도 같은데 나는 이유를 하나 더 붙일게. 보충 의견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보충 의견? 다수 의견에 보충 의견. 그래서 다수 의견은 뭐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건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는 이리 해가지고 다수 의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나올 때는 다음 뭐 설명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혹은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면 옳은 지문으로 나오면 요걸 그대로 써주는 거고요.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는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시험에서 준비할 때 이게 논술 시험이면 이런 거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써줘야 되는데 우리는 써줄 필요는 없죠. 우리는 1차는 객관식이니까 지문을 보고 옳고 그름만 판단해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할 때 항상 객관식으로 시험 보니까 옳은 지문은 거의 뭐 설명이 이렇게 다 돼 있고 근데 틀린 지문으로 뭐가 나올 것인지도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그래야 이제 시험에서도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맞추는. 이게 제대로 모르면 틀린 지문으로 뭐가 나올까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가 나온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경험상으로도 보면 그 모의고사나 뭐 실제 시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입문에서는 아주 많은 뭐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핵심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 이거는 뭐 조금 이제 설명할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워낙에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 설명할 거예요. 입문 강의에서도. 근데 하여튼 여기 나올 때 요런 거 특히 주의하세요. 반대형 소개되어 있는 거. 책에 반대형 틀린 지문이 요게 나오니까. 아무렇게나 지문이 막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분쟁에서 싸운 주장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판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이렇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조문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열심히 보면 된다. 학설은 특별히 언급한 거 빼고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공부 방법은 뭐 따로 지금 우리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뭐 학원 거기 가보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뭐 들어줘도 되겠고 이번 강의 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크게 뭐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요거고요. 그리고
총론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목을 그냥 딸딸딸 암기하는 과목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돼요. 간평시험 수준에서는 암기로 해가지고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건 아니에요. 안 될 건 아닌데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해를 해가지고 당연히 나중에 되면 당연히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겠지. 이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 특히 판례. 공부하다 보면 이건 뭐 처음에 공부할 때 좀 짜증나는데요. 나중에 판례만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금방 맞출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하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공부에 피곤함이 덜합니다. 그리고 시험은 뭐 그 전에 이제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1차 보통 이제 1년 주기 이렇게 되고 조금 시작하는 시간이 좀 늦으면 이제 조금 더 줄어들고 이러겠지만 결국에 마지막 한 달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1차 시험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잘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서 기억을 해내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전에 죽도록 공부하죠. 예를 들어 민법만 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죽도록 민법만 했어요. 그래갖고 모의고사 보니까 막 90점 이상씩 나오고 막 아주 우습구만 이제 민법은. 그거 안 봐.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은 아주 깨끗하게 있고 이렇게 시험장에 가보세요. 물론 완전히 다 사라지진 않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겁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실제 좋은 성적 거두기 힘들어요. 명확한 기억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봐야 돼요, 열심히. 마지막에. 특히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에 모든 과목을 한두 번은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요 이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시험장에서 가물가물할 겁니다. 저도 경험상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헌법을 제일 잘했거든요. 헌법이 제일 우스운 과목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시험을 볼 날은 다가오고 이제 딴 게 좀 부족한 것들도 있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자꾸 밀렸어요. 자꾸 밀려가지고 시험 볼 때 한 달이 어쩔 수 없다 뭐. 헌법은 내가 그래도 뭐 기본은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니까 이게 뭐였더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민법보다 헌법을 훨씬 잘했는데 민법이 더 잘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민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시험 기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본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좀 가물가물해지는 게 많아지고 성적은 계속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좀 이제 그냥 조금 단순히 좀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들. 특히 부관법 같은 경우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거거든요. 부동산 관계법부에. 이런 데에 좀 더 시간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요걸 해놔야 돼요. 민법 암기해야 할 게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만 법리만 정확하게 꿰차고 있으면 매번 반복에 숙지하고 있으면 암기할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암기할 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체크만 하는 거죠. 쫙 체크 펴가지고 쫙 탁탁탁탁 체크만 탁탁탁 하면서 탁 지나가야 되고 그때 이제 좀 더 이제 암기를 할 필요가 있는 부당법이나 이런 거에 좀 시간을 좀 더 할애하고 민법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까지도 이제 이거를 안 됐을 때는 민법은 제대로 알려면 공부를 좀 더 이렇게 판례 하나를 보더라도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 막판에 요게 안 돼 있으면 정말 피곤합니다. 암기도 잘 안 돼요. 단순 숫자 이런 거만 암기하면 되겠지. 숫자 같은 건 암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것도 많습니다. 자꾸 하나만 달려줘도 답이 달리는 거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장난 아니냐? 민법은 말장난 같아 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말장난은 안 나옵니다. 말장난 안 나옵니다. 그게 쟁점이에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게 쟁점이에요. 쟁점을 내는 겁니다. 시험 치문에 쟁점을. 그러니까 요게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 사실 암기할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도 볼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을 좀 해야 되고요. 한두 번 봐가지고 하면 정말 좋겠죠. 네, 컴퓨터를 싹 입력 한번 착 되면 중간에 삭제하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기억이 남아서 딱 싹 언제든지 꺼내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네. 자동으로 포맷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언제 내가 공부했었나 이렇게 될 정도로 깨끗하게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고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시험장에서 보고 빨리빨리 이제 답을 골라야 돼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맞추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맞추면 안 됩니다. 한 문제 주어진 시간은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마킹까지 생각하면 뭐 50초 이내에는 거의 뭐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그래서 그때 이게 뭐였더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뭐 가불병 이렇게 가지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되더라? 뭐 그래 맞췄어. 근데 한 3분 흘러갔어. 그러면 다른 거는 문제도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겁주는 얘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 앞으로도 추세가 금방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평만 그런 게 아니고 공단 주간 시험의 출제 패턴 자체가 그래요 지금. 근데 언젠가는 변하긴 할 거거든요. 좀 비판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기미가 잘 안 보여요.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거든요. 시험이 유행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난이도도 유행을 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그 해에는 쭉 어렵고, 어떤 시험이 좀 쉽게 나오면 그 해에는 쭉 쉽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 치러졌던 시험들의 난이도를 보면 뒤에서 치러진 시험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모든 시험은 쉽게 나왔는데 오로지 그 한 시험만 어렵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험이 어렵다. 그럼 그 시험도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다른 건 어렵지만 그거는 조금 쉬울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10년 세월 동안 이렇게 문제들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한 과목만 갑자기 막 팍 어렵게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평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 수준으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 객관적으로 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서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당연히 거저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배신이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정말 너 한번 죽어봐라. 그게 수험생이 대비한 수준이 이 정도인데 그게 이제 주관적 난이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이 생각한 수준이 이 정도고 이 정도 쟁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난이도를 뛰어넘고 전혀 보지도 않다. 에이씨, 제가 이찬석 선생이 그냥 이건 안 봐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건너뛰었어. 건너뛰었는데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온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마구마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개만 그런 것들이 몇 개만 나와도 체감 난이도는 엄청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좀 쉬워졌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싹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문제도 조금 이제 소송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서 그런지 좀 깔끔하게 내는 편이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쭉 이렇게 정도를 밟아서 쭉 열심히 하면 절대 배신이 없을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올 거예요. 하는 만큼. 근데 편차는 아주 심할 겁니다. 이게 올해 같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만점 맞은 분도 꽤 많았어요. 뭐 쪽지 뭐 이런 거 선생님 100점 맞았어요. 100점은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꽤 많았어요. 100점, 90점 이상 맞은 분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8점 안 되고 8점만 해도 뭐 사실 준수한 점수죠. 양호했는데 막 안 되고 막 60점, 70점 그 밑에 꽈락도 있죠. 그건 이제 준비를 전혀 안 돼서 이제 그런 거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난이도가 좀 평이하면 잘 보는 사람은 만점 가까이 맞는 거고요. 그래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못 먹는 거죠. 그죠? 네. 문제가 아주 어렵잖아요. 편차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엇갈려 나오면 진짜 마음 먹고 민법 어렵게 되면 80점도 못 맞게, 70, 80점도 못 맞게 낼 수도 있어요.
정말 심하게 하면 꽈락 면할까 말까 할 정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낼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면 상위권도 점수 한계가 있죠. 맞아도. 그래서 편차가 별로 없어요. 편차가 어려웠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올 때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다만 우리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40점이 명과락이죠. 명과락이고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죠. 그죠? 평균 60점을. 아, 그것도 아직 파악을 안 되셨나? 그럼 안 되는데. 대부분 공단에서 주관할 시험들이 다 이렇습니다. 40점.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과락이라고 하죠. 그럼 다른 거 아무리 잘 봐도 시험에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모든 과목이 40점 넘었다는 전제에서 평균 60점이죠. 사실 평균 60점이라는 점수 자체는 보면 높은 점수를 할 수 없어요. 그죠? 옛날 전통적인 평가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수음이 양가로 따지면 양만 맞으면 되는 거죠. 요즘엔 그 방식 안 쓰나요? 수음이 옛날 기본적으로 수음이 양가 하잖아요. 그 90점 이상 80, 70, 60 60점 밑에가 이제 가 아니야? 가? 저도 종종 맞았습니다. 볼펜 굴리기 쫙 공부하기 싫은 과목들 반항심도 있고 그래서 볼펜을 한번 굴려고 주사위도 한번 굴려본 적이 있고요. 쫙 했더니 20개 중에 3개 맞고 그래도 너무하네. 그 단순 확률로 생각해도 그러진 않는데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양에 해당하는 점수만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을 쳐보면 사실 이것도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딱 꼭 보면 거기 언저리에 걸려 있어요. 요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 차이로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는 한 문제가 굉장히 소중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가 이의 신청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에 따라 당락이 갈리는. 올해 같은 경우도 민법이 이의 신청이 하나 받아줬습니다. 문제가 지금 명백히 오류가 맞긴 한데 하여튼 명백한 오류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문제 받아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합격한 분도 꽤 계시죠. 실제 시험 보면. 그래서 한 과목만 생각하면 딱 60점 맞으면 되는데 실제로 네 과목을 평균을 내는 거니까요. 모든 과목을 60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험 보면 100% 떨어지죠. 100%는 좀 심하고 거의 90% 이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한 과목이라도 문제가 난이도 올려서 분명히 60이 안 나오는 과목이 생길 거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목표 점수 자체가 아주 높게 안 잡죠. 저는 회계는 좀 문의하긴 합니다만은 그 시간 내에 절대 풀 수 없는 수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만점이 시험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 만점이 거의 80 뭐 이 정도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70 잡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건 시험 자체가 만점이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회계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까고 들어가야 돼. 까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과목은 한두 과목은 지금 평이하게 나오고 있지만 한두 과목은 분명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쭉 보면 모든 과목이 평이하게 나오잖아요. 압도적으로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정말. 근데 보통은 그래도 한두 과목 정도는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은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60점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딴 데서 땜빵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땜빵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보충을 해줘. 그래야 합격하죠. 그래야 60점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라도 50점을 한 과목 50점 맞았다. 그럼 이거 평균 60이 되려면 어떤 과목은 70을 맞아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회계 좀 안 그래도 반점이 80이 시험인데 7, 80이 시험인데 문제도 좀 어렵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40 겨우 꽈락은 겨우 면하고 40 맞았다. 그래도 합격하려면 80을 한 과목은 80을 맞아줘야 겨우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험이 불합격할 때는 한 과목 이렇게 40점 나오고 딴 거 땜빵에 80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77.5 77. 아 정말 많아요.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많습니다. 딱 한 문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2004년도 시험에서도 그 한 문제 때문에 소송한 분들이 열 몇 명 계셨거든요. 제가 권유해가지고 소송했는데 지금 함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때 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명백한 오류라서 이게 싸우면 이길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권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됐어요. 카페도 하나 만드시고. 근데 딱 한 문제였어요. 거기 걸렸는 다 한 문제.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소송이 이겨가지고 이제 추가 합격 되셨는데, 예, 한 문제에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과목이 만약 어렵게 나오면 37.5 이런 꽈락 때문에 이제 걸리는 거고, 예, 평균에 걸리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죠, 거의 대부분. 한 과목이 좀 성적이 안 나와서 딴 과목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회계가 나름대로 이제 전공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현실적인 전략을 좀 잘 세울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세울 필요인데 제가 민법 강의에서 그런 게 아니고 민법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선생님, 경제학 선생님 다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한문은 좀 텍스트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텍스트가. 네. 근데 민법은 텍스트가 명확해요. 법조는 딴 거 없어요. 판례. 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학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피곤해지죠.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 나온다고 그랬죠? 안 나옵니다.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는 법조문과 판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한 시험이나 독자적으로 다른 데는 전혀 안 내는데 요것만 내고 이러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간평에 한 두세 문제 정도씩 꼭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심으로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만 이제 좀 준비를 하면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니까요. 배신이 없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쭉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분들 잘 기억하고 시험장에서 막 잘 기억해낼 수 있으면 90점 이상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게 다 공부한 게 나왔다고 다 맞추는 건 아니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날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점 맞을 수 있는 이 정도에서 준비하면 잘 하시는 분들은 90점 이상 이제 맞는 거고 찍어서 맞추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다 맞추는 건 아니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적어도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한계가 있어요. 40분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고득점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딴 과목 자신 있으면 그걸 전략 과목을 하셔도 돼요. 예. 내가 경제 전공에 경제 진짜 자신 있다. 경제 90점 전략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자신이 있으면. 예. 근데 분명한 건 내 과목 중에 한두 과목들은 그런 게 있어야 돼. 강한 과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모든 과목을 적당히 해가지고 합격하겠다 이러면 떨어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적당히 60점은 너무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분명히 한두 과목 배신을 하기 때문에 실시 시험 보면 그래서 반드시 전략 과목이 한두 과목은 있고 그래서 무조건 그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다 80점 이상 8, 90점 조금만 90점 정도 맞으면 좋겠죠. 8, 90점 이상 맞아줄 수 있는 과목 요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법은 잘 좀 오래 하시는 분들 민법 때문에 구제 받은 건 많으실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그렇고 최근에는 서두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법 얘기다 하면 1시간 다 갔네요. 그래서 1시간 다 갔으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전체적인 좀 개관을 좀 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